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기출문제 44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꼭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을 실행시켜 두고 확신이 들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올 때 확인하고 풀이하시면 최소 두세 문제는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론 문제 풀기 전에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여기에서 컨트롤 F죠. 컨트롤 F 이용해서 계정 과목을 찾으시면 쉽게 해당 계정 과목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크게 했더니 이게 조금 힘이 드네요.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대화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3명은 틀렸고 1명은 맞단 말이죠. 자, 먼저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입니다. 중요하죠. 우리 FAT 2급 전산회계 2급 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분 통합 표시의 원칙.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 항목끼리 통합하여 표시합니다. 총액 표시의 원칙이에요. 순액이 아닙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순액이 아니라 총액, 순액이 아닙니다.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줄 거 있고 100만원 받을 거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100만원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다고 안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이고요. 유동성 비례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현금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게 되어 있고요. 잉여금 구분 원칙입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자본 잉여금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첫 글자만 따서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고요. 이익 잉여금은 기업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되겠죠. 이익 잉여금. 그리고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가지급금이라든지 가수금 등 미결산 항목은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 바꾸어서 재무제표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위쪽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한국이네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거죠. 한국이 틀렸네요. 공인이네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예,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공인이 예쁘네요. 말도 예쁘게 잘했습니다. 회계네요. 일정 기간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자, 일정 기간 포인트, 경영 성과 포인트. 이것은 재무상태표가 아니죠. 손익 계산서죠. 틀렸네요. 안경도 꼈고 공부도 잘하게 생겼는데 공부 잘하게 생긴 학생들이 다 틀리네요. 자, 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예, 맞네요. 빵긋빵긋 웃는 학생들이 맞추었네요. 그래서 공인이와 사회가 되고요. 두 번째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 자산에 보시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나타나죠. 여기서 비유동자산을 눌러보시면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인위와 사회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자, 이 내용 공식이죠.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반드시 익혀야 하는 공식입니다. 단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돼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풀이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참고로 계상하단 말은 장부에 기록하다 이런 말이 되네요. 감가상각비가 적히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그러면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이 발생되면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요.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인데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기말자본은 감소되겠네요. 1번 영향을 줍니다. 상품 판매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식하다. 매출원가가 발생이 되었네요. 상품 매출이 일어났죠. 그러면 매출 수익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는 자본이 증가되겠죠.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지급했으니까 부채가 감소되고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는데요. 3번은 자산과 부채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간 경과분. 참고로 기간 경과분이란 말은 지난 것, 올해 것을 말하고요. 기간 미경과분이란 내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에 대한 미수이사를 계상하다. 자, 못 받은 이자죠. 올해 내가 예금을 해두었는데 내년 3월까지라 가정하겠습니다. 올해 못 받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미수 수익이 되겠죠.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되고요.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되고요.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니까 기말자본은 증가되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다?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항공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것도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이 공식이죠. 이 공식을 알고 있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 한번 볼게요. 할인이죠. 할인은 약속에 의해서 차감하여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깎아주는데요.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애누리는 판매 또는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차감하여 주는 금액입니다. 부셔졌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깎아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애누리를 쓰고요. 매입 환출이란 상품을 매입했다가 돌려주는 거고요. 매출 환입은 상품을 매출했다가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데요. 먼저 순 매출액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를 빼면은 순 매출액이 돼요. 다음, 자, 그러면 총 매출액 한번 볼까요? 총 매출액은 11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할인이니까 약속에 의해서 깎아주었죠. 그래서 매출 할인 뺍니다. 55,000원. 그리고 매출 애누리네요.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습니다. 이 금액은
매출액에서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러면 순 매출액은 10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출 원가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인데요. 여기서 기초상품 재고액 12,000원 그대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8,000원이죠. 기말상품 재고액 8만원 그대로 적었고요. 그리고 단기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물론 운반비가 있다면 운반비, 부대비용은 가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총 매입액이네요. 총 매입액이 얼마다? 여기 보시면 80만원 그대로 적었고요. 다음 매입 할인이네요. 매입 할인 8만원 그대로 적었고요. 매입 환출 구입했다가 구입했다가 돌려준 거죠. 당연히 이것은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70만원이 돼요. 즉 단기 순 매입액이 7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하면 매출원가는 7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도달되겠네요. 매출 총이익은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돼요. 순 매출액이 105만원 그대로 적었고요. 그리고 단기 매출원가죠. 매출원가가 74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빼면 27만 5천원인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적어서 참 힘이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이 공식을 어느 정도 알아주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 한 문제 맞추실 때만이 이론 성적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무는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이론은 별로 그냥 대충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론 한 문제 2점입니다. 실기 한 문제 3점입니다. 거의 점수가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주항공의 외상매출금 대손 관련 자료이다. 참고로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라 그러죠. 이를 토대로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면 대부분은 기말 대손 충당금인데요. 기초 이런 거 놓치시면 실수를 하십니다. 항상 문제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아래쪽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손 충당금 설정인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단기중 거래처 주항공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만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자,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떼인 것은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단기말 수정전 시산표 대손 충당금 잔액은 4만원이다. 자, 이거 처리하고 나서 최종 결론이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다? 4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즉 12월 31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자, 만약에 이 두 개만 있다면 내가 기초에 얼마? 6만원의 대손 충당금이 있었어야지 2만원 꺼내 쓰고 4만원이 남겠죠. 단기말 외상매출금의 현재 잔액은 800만원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예상하다. 그러면 필요한 전체 대손 충당금은 800만원 곱하기 1% 해서 8만원입니다.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원이 있으니 추가로 계상될 금액은 4만원입니다. 추가로 장부에 기록될 금액은 4만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결산할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4만원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원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추가로 계상될 대손 충당금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기초 대손 충당금을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말에 4만원이 남아있는데 2만원을 꺼내 쓴 것이 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초에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였을까요? 6만원이어야 되겠죠? 6만원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문제 별 생각 없이 보시면 2번을 선택하셨을 확률도 참 많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뭐 기초 대손 충당금을 묻는 문제라는 거, 이거 문제를 잘 보셔야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주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공인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7,000원에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자, 여기는 의미가 있죠. 장기 보유 목적. 두 번째, 주공인의 주식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며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 없습니다. 거래 수수료 20만원을 지급했네요. 분계가 맞는 것은, 자, 포인트입니다. 유가증권이네요. 자, 정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 있는데요. 단기 매매증권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거나 또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아울러서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가능증권 178번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기말에 평가는 공정가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의 목적입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매도가능증권이고요. 만기보유증권은 첫 번째,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평가는 상각 후 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번 볼게요. 장기 보유 목적입니다. 즉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죠.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도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취득 원가죠. 취득원가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1000주 곱하기 7,000 하면은 700만원의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취득원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자, 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이며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매입 자산의 매입 대가에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부대 비용에는 매입 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등기 비용이 있습니다. 단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입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핵심입니다. 자, 6번이네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본 것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억울할 생각도 있죠.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유형자산 처분인데요. 처분 1번과 월할 상각이라는 거, 이거 두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1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월하니까 한 달 계산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19년 작년 7월 1일 날 구입했습니다. 6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네요. 건물 1억 원을 취득하였다. 잔존가치 1000만원, 내용연수 30년, 정액법 월할 상각입니다. 일단 정액법 구하는 공식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자, 취득원가 1억이었습니다. 잔존가액 얼마? 1000만원, 내용연수 30년 나누어주면 1년에
300만원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은 7월 1일 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12월 31일 언제 201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300만원 중에 6개월 절반이죠. 2019년 감가상각비는 150만원이 되며 감가상각 누계액도 150만원이 됩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처분했네요. 위 건물을 1억 500만원에 처분하였다. 자, 감가상각비 구해야 되겠네요. 2020년 감가상각비는 150만원이 되겠죠. 왜? 300만원인데 절반 6개월이니까 절반 아닙니까? 150만원. 물론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왜? 2019년 감가상각 누계액 150만원과 2020년 6월 3일까지의 감가상각비 150만원 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장부가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쉬운 말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2년 쓰면서 가치가 70만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30만원이 되겠죠. 이때 핸드폰 100만원 그리고 같이 떨어진 것이 합한 것이 2년 동안 70만원 그래서 30만원 되듯이 장부가액도 똑같습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액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9,700만원짜리를 얼마에 판매했단 말입니까? 1억 500만원에 팔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빼기 9,700만원을 하면은 남았죠? 얼마 남았습니까? 800만원이 남았네요. 이익 봤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800만원이라는 거.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거 유형자산 처분하는 분계를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분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주한공의 거래 중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자본적 지출이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려면 사용연수가 즉 내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 또는 생산량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되며 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면 계정과목은 해당 자산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비품,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가 될 것이며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자산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로서 대부분 수선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이 없다 하더라도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가치가 현격히 상승한다든지 내용연수, 사용연수가 현격히 상승한다든지 생산량이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에 해당되며 이 수익적 지출인 경우는 그 지출이 없으면 해당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입니다. 그 정도 되고요.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다만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는 거 알고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화물 트럭의 엔진 오일 교환. 엔진 오일을 교환하지 않으면 차가 가다가 터져버리겠죠. 이건 수익적 지출이 되겠네요. 두 번째, 건물의 정축. 3층짜리 건물을 7층으로 올렸습니다. 정축되는 거 자본적 지출이 되겠네요. 사무실의 형광등 교체비. 형광등이 깜빡깜빡 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 갈아 끼우면은 사무실에서 일을 못하겠죠. 따라서 이것도 수익적 지출이 되겠네요. 건물에 엘베 설치 너무 싸네요. 300만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아무래도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왜? 엘베 없는 건물과 엘베 있는 건물 어떤 게 똑같은 건물이라면 비쌀까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비싸겠죠.
따라서 지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200만원과 300만원 합해서 500만원.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8번입니다. 단기에 지출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과목 코드가 800번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인가? 자,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계정과목이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컨트롤 F를 이용해서 계정과목 및 재교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급여와 기부금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컨트롤 F 전체 누르시고요. 자, 컨트롤 F 급여. 자, 우리는 500번대 급여 아니네요. 자, 그 500번대 급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500번대는 제조경비입니다. 자, 공장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800번대만 씁니다. 꿍꿍꿍꿍 해보시면 700 나오고요. 801번 급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죠. 눌러보시면 자, 이게 801번부터 900번까지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지금 급여는 801번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네요. 자, 이자 비용 한번 볼까요?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바로 찾아졌네요. 코드 번호가 900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입니다. 지금은 비용이니까 영업 외 비용이 되겠네요. 기타 밑으로 향하는 거 눌러주시면 931번부터 영업 외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931번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 800번대, 세금과 공과 800번대, 복리후생비 811번, 800번대 이런 것들은 다들 찾아보시면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개를 급여, 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를 더하면 220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계정과목이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계정과목 및 재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정리 후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자, 이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 풀이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풀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결산 후 단기 순이익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결산 붕괴 후 자산은 가산하고 부채는 차감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결산 정리 전 단기 순이익이 700만원이네요. 첫 번째, 기간 경과분 미지급 금액 300만원. 그러니까 이자 300만원 못 줬죠. 그러면 결산 붕괴를 하면 미지급 비용 부채가 대변해 오죠. 그리고 이자 비용이 됩니다. 항상 이거 자산 부채로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 기간 미경과분 선수 금액. 그러니까 내년 임대료를 먼저 받았네요. 선수 수익이 되겠죠. 200만원. 그리고 임대료죠. 됐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요. 이 중에서 700만원에서 자산은 가산하고 부채는 빼면 된다 그랬습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니까 빼야 되겠네요. 선수 수익 부채니까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700만원에서 500만원 빼니까 얼마가 된다?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왜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결산 붕괴 후 자산은 가산하고 부채는 차감하면 됩니다. 이 말 이해도 되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붕괴를 못 하겠는데요. 요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시면 제가 전산회계 2급, FAT 2급 또는 전산회계 1급, FAT 1급 결산정리 강좌가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되며, 이런 문제는 실무 문제로도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결산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회계의 꽃을
결산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이 잘 되시는 분은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다 잘 됩니다. 결산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결산 강좌 3개 또는 4개가 있는데요. 다 듣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2시간을 공부하시고 이게 공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못 풀겠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결산 이제 감잡았다. 결산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되시리라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자, 다음입니다. 10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거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미리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먼저 읽어볼까요? 한공은 상품 100만원을 매입하고 50만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50만원 다음 달에 주고요. 연결된 거네요. 상품 매입 대급 잔액 50만원은 주 세무로부터 상품 대금으로 수령한 어물 배서양도 남이 발행한 어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배서양도라 하며, 첫 번째 배서양도가 나오면 첫 번째로 받을 엄입니다. 받을 엄. 두 번째로 제3의 거래처가 거래처로 걸린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반비를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운반비 살포 팔다.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적지 않고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배서양도 1번, 운반비가 2번이 되겠네요. 예, 거래 내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운반비와 배서양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 매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상품 110만원을 매입하고 50만원은 엄을 배서양도하고 그리고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지급하지 못한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은 운반비죠. 운반비 처리, 살포 팔다. 살 때 운반비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을 따로 계상한다는 거. 요거. 그래서 운반비는 살 때는 포함시키고 팔 때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된다는 거. 배서양도는 남이 발행한 엄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이며, 배서양도를 하거나 받는 경우는 받을 엄으로 처리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 110만원이죠. 100만원에 운반비까지 더하니까 차변이 상품 110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50만원은 엄을 배서양도했네요. 배서양도는 지급엄이라 그랬죠. 50만원.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현금 10만원. 그리고 50만원 돈 못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재고자산을 즉 상품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줬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이 3번에 있죠. 상품 110만원. 1번은 안되죠. 운반비 적혀서. 4번도 안됩니다. 1번과 4번은 아예 틀렸고요. 답은 2번이나 3번이 되는데, 자, 이게 지급엄이 아니라 받을 엄이 되겠죠. 왜? 배서양도란 남이 발행한 엄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배서양도는 무조건 받을 엄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란 말은 팔린 대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볼게요.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법에 있는데요.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될 때, 그리고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넘겨주거나 그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된 때 팔린 거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러니까 가공이 별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무엇을 붙여서 판다 가정하겠어요. A라는 업체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을 받아서 이게 쪼물쪼물해서 가공을 한 후 돌려줄 때, 이 가공한 재화를 인도한 때, 넘겨줄 때 팔린 거로 본단 말입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직수출 및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선적 1, 선적 2이 됩니다.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되고,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 왜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서 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러니까 돈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또는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팔린 거로 보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넘겨줄 때, 팔았을 때,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며, 세금 계산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물건 넘겨주기 전에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 한 달에 A라는 거래처와 거래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와 하루에도 수십 번 재화를 주고받는 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정에 의해서 1일날부터 말일까지를 한 장으로 끊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 가액가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됩니다. 물론 2억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2억인 사람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억인 사람들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우리가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만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지금 중 맞는 것은 외상 판매는 대금이 지급되는 때 아니죠. 재화를 인도할 때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민성이 날카롭게 좀 잘생겼는데 틀렸네요. 두 번째,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아니죠. 무인 판매기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때 자신이 없는가 봐요. 눈도 까맣네요. 해림이 틀렸네요. 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재화를 넘겨준 때, 가공된 재화를 넘겨준 때가 되죠. 성진이도 틀렸네요. 눈은 똘망똘망하게 표정도 밝고 참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다음, 완성도 기준 지급부 조건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유정이가 맞네요. 다소곳하게 있으면서. 그래서 답은 4번 유정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납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납세지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거소란 말은 살고 있는 데를 의미하게 됩니다. 사업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장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을 소재지로 합니다. 자,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건을 보관만 하는 이런 것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서 부스를 설치하는 거 있죠? 거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정답은 2번이죠. 하치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원칙이네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법을 잘 아시면은 별로 사실 부가가치세법이 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부칙이 있습니다. 다 배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 과세 표준에 대한 말이네요.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애누리액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입된 재화의 가액, 그러니까 팔았다가 되돌려 받은 것은 과세 표준 팔린 거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그리고 공급 대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자, 이게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부 판매에 따른 상당 금액의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자, 이게 있죠.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고요. 왜 우리 늦게 내면은 돈을 늦게 내면 몇천 원 이래 많이 내는 거 있죠. 가산세 내는 거, 그거는 포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출 할인, 팔았다가 깎아준 거 있죠.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장려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은 아니고 품이죠. 품입니다. 많이 팔면은 3개 더 주고, 자, 그래서 판매자로 하여금 판매 의욕을 북돋는 그런 경우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은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간주 공급이란 말은 팔았다 치고 실제로 판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팔았다 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건데요. 특징은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았다 치니까 매출이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건별. 그래서 매출 건별이 되고, 시가 과세입니다. 원가가 있고 시가가 있으면 시가 과세라는 거. 다만 최초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팔았다 치고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매입세액을 불공 처리해 버렸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주 공급에 안 되고 내가 구입했다고 뭐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어요. 그거는 뭐 간주 공급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가 공급, 면세 사업의 전용, 겸용 사업자가 겸용 사업자란 말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약국이 돼요. 약국은 과세약도 팔고 면세약도 팝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를 겸용 사업자라고 그래요. 과세 물품을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그리고 개인적인 공급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해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부가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무슨 과세? 시가과세. 사업상 청려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이것도 공짜로 주도 관계없는데 부가세는 납부해란 말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이래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는 납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네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 나왔죠.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출 애누리도 팔았다가 뭐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것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자 그렇죠. 연체 이자는 뭐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연체이잖아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완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2020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얼마인가?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처리 2에 나와 있는데요. 불공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 불공이랍니다. 첫 번째가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액, 두 번째가 기부금, 접대비 관련 KTX, 항공권, 택시요금의 매입세액, 그리고 세 번째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다만 1000cc 미만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경차죠. 그리고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까지가 승용차입니다. 9인승부터는 승합차죠. 그래야 된다는 거. 개인적인 용도 구입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액,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이런 것은 불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공이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대했습니다. 접대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어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만 접대비를 했는데 카드로 결제했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완구의 국내 공급가액, 당연히 국내 공급가액이니까 8천만원에 10% 800만원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완구의 해외 직수출은 부가세가 0%입니다. 영세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가세가 0입니다. 다음 원재료 구입 시 매입세액 400만원 있네요. 얘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뺀다 그랬죠. 400만원을 빼줘야 되겠고, 그리고 접대비, 이거는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이죠.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번에서 부가세 얼마 납부해야 될까요? 800만원. 납은 0%니까 필요가 없고요. 다번에서 원재료 구입 매입세액 400만원 빼주죠. 그러면 800만원에서 400만원을 빼니까 정답은 2번
400만 원이 납부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5번이네요. 다음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면세인데 1개는 과세란 말이죠. 자, 면세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면세업종 미가공 식료품, 즉 농축수 임산물입니다. 수돗물, 연탄, 여성위생용품, 항공, 여객 운송인데 이 여객 운송 중에서도 항공기라든지 전세버스, 택시는 안 됩니다. 시내버스 말이죠. 그리고 시외버스도 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도 되는 게 있고요. 과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야버스, 즉 누워서 갈 수 있고 비싼 거 있죠. 그런 것은 과세고, 뭐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한 2만 몇천 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면세예요. 의료 보건 용역, 그리고 교육 용역, 도서 빌려주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신문, 잡지, 뉴스에도 광고는 안 됩니다. 광고는 과세요. 예술 창작품, 골동품은 과세입니다. 그리고 예술, 문화행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토지 매매도 면세요. 우표도 면세인데 다만 수집용 우표 있죠. 몇십만 원씩 하는 거, 그는 과세요. 그리고 인지, 복권 200원 이하의 담배, 종교, 학술, 기타 공익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런 것들은 다들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라 그러죠.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은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승용차로 나뉘어 부가세, 매입세, 공제 여부를 나눕니다. 먼저 영업용 승용차입니다. 자, 영업용 승용차는 어떤 것이냐면 그 차를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택시가 그죠. 택시는 그 자체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또는 렌트카업이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해당 차량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인 승용차는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가지고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세,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 해당 차량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해두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실무시험에서는 다들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예요. 왜? 우리 회사가 실무에서는 택시나 렌트카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영업용 승용차라고 나올 수 있어요. 영업용 승용차란 말은 그 차를 가지고 그 차 자체가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차량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택시업이나 렌트카업이 된다는 거, 그런 업종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자, 아무튼 요거 알고요.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과세인 거네요. 시내버스 면세가 됩니다. 수돗물 면세 되겠죠. 토지 면세네요. 수집용 우표는 면세지만 이렇게 수집용 우표는 과세가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런 문제 15문제는 마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바탕이 까만 거 또는 하얀 거 어떤 게 좋은가,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았었습니다.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거나 해도 좋다 그러고, 또는 뭐 흰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편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거 흰색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관계없다 그러고, 저는 검은 바탕에 밝은 글자 하는 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 전략으로 해서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흰색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검은 바탕으로 제작을 했을 때는 이게 검은 바탕에 흰색이다 보니까 출력하면 새까맣게 나와서 프린트 토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일단 드리고 욕을 먹는다는 거죠. 새까맣게 놓고 보기도 싫고 그랬는데 이 흰색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이 파일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점 정리 파일을 해설집이 되겠죠. 해설집을 제가 PDF 파일로 드릴 테니까 혹시 이거 하실 분은 메모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한 이 PPT 파일 자체를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 메일 주소 이 영상 아래에 남겨주시고요. 다만 지금 44회인데요. 43회까지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새까마니까 제가 발표용으로 제작해서 그렇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4회부터는 되는 것들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